Bonjour à toutes et à tous et merci beaucoup d'être présents aujourd'hui. Je m'appelle Bae Jin-si et je suis la représentante de l'Alliance Montagne des Adoptés de Outre-mer. Notre organisation crée de petits groupes où les adoptés d'origine étrangère peuvent échanger dans différentes langues. À travers ces rencontres, nous souhaitons ne jamais oublier que nous partageons les mêmes racines, peu importe le pays d'où nous venons. Je crois que les petits gestes mis à bout peuvent construire une société plus chaleureuse et plus humaine. Qu'on soit adulte ou enfant, quelle que soit notre nationalité, partager peu à peu nos idées et nos expériences. C'est déjà avancer vers un monde sans frontières. Et peut-être que c'est cela est le véritable chemin vers la paix et la compréhension entre les peuples.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네, 언어는 다 다르지만 사실 한민족이고 같은 나라 사람인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종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지금 이곳 성남에 있는 영성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역사교사입니다. 이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 그리고 이제 또 해외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눌 내용은요, K-대한민국 역사,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뿌리, 정체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역사 내용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국경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 또는 물건들도 만들어진 시기와 때가 있고 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태어난 날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김동학 학생? 태어난 날 보통 생일이라고 하죠. birthday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일이 있죠. 저는 1980년 11월 10일이 제 생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어난 날, 그 생일처럼 국가에도 국가가 태어난 날이 있겠죠. 국가가 만들어진 날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은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진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1948년도에 8월 15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날이 바로 8월 15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8월 15일을 국가에 기념하는 날, 국가가 새로 생긴 날,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광복절이라고 해서 국경일로 정해놨죠. 이런 것처럼 한 개인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날이 있죠. 그게 우리가 생일 또는 벌스데이라고 한다라면 국가에도 의미 있는 날, 그리고 경사스러운 날, 이런 날을 우리가 국경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경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학생들이 중학생이죠. 네. 그리고 중학생이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이 긴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아주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변천사를 좀 알고 그 중에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사건을 기념하려고 한다라는 것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변천사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중학생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바로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에서부터 우리나라 국간이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흔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네, 삼국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서로 한반도 그리고 만주 일대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돕기도 하고 때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경쟁의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누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신라가 지금 곧 에이펙 회의를 하는 경주를 수도로 사실 삼국 중에 가장 역사 발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을 통일하게 됐죠.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는 통일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가 발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북한의 영역, 그리고 중국의 만주 일부의 영역까지,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일부 지역까지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발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 발해는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해라는 국가를 세웠는데,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던 시대를 우리는 교과서상으로 역사적으로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시대는 우리가 삼국시대,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돼서 통일신라가 밑에 쪽에 있고 위쪽에 발해가 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를 또 우리가 넘어가면 바로 고려 시대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고려 시대는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고려를 만들었는데, 이 고려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는 무슨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네, 우리 중학생들은 알죠? 무슨 시대죠? 바로 네, 조선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 시대를 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표현하듯이 아주 단일 국가로서는 긴 역사를 가진 게 바로 조선시대고, 이 조선시대 말미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적으로는 개항기라고 표현합니다. 1876년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문호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문을 열었다. 그래서 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새로운 문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 시기부터 해서 우리는 개항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물론 시대는 조선시대이긴 하죠.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 새로운 문물들이 막 밀려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대한제국을 우리가 고종이 새롭게 열고 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의 강제 병합이 되면서 나라를 잃게 되죠. 그게 일제강점기 또는 우리가 식민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5년 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일제 억압과 수탈, 침략을 당하다가 수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약 45년, 6년, 7년 요 넘어가는 요 짧은 시간에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우리에게 일정 정도의 조금 자리 잡을 때 도움을 줬던 시기가 바로 미군정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군정이 우리의 그 새로운 시기를 조금 도와주고 함께 만들어줬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군정 시기를 끝나고 우리가 1948년도에 8월 15일 날 새롭게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긴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길게 설명하자면 좀 어렵지만,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함께 있었던 남북국 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과 나라를 잃었던 시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왔다
라는 기본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나서 우리가 국경일에 대한 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나눠준 자료에 보면 국경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고 공휴일이 있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 있고, 그리고 기념일은 여러분들 어떤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인물을 기리는 날을 기념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저도 제 개인의 그 삶과 역사에서 기념하는 날이 있죠. 보통 그 기념하는 날은 보통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결혼 기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기념일이 1월 9일인데 이런 기념일처럼 국경일이 아니고 기념하는 날들은 특정일, 특정 인물을 기념하는 게 바로 기념일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린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미 컸죠. 청소년이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어린이날이 있죠. 그리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이런 날들이 이제 기념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휴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근데 이 공휴일은 주로 국경일은 쉽니다. 주로 국경일은 쉬고 국가의 경사가 있는 날이니까 쉬고, 우리가 명절 있죠. 특정 명절, 설날, 추석 이런 날들은 우리가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경일 그리고 기념일, 공휴일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경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5대 국경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그 국경일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예를 들 때 미국을 들잖아요. 미국을. 미국의 국경일 중 가장 유명한 국경일이 어떤 날이 있을까요? 독립기념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1776년 7월 4일 그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마 국경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고조선부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역사에서 찾아봐야 될 텐데, 모든 나라에 국경일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로 봤을 때는 고조선 시대 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 시대 때 이렇게 또 하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대 쪽으로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첫 번째 우리 국경일은 바로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자, 개천절이 날짜로 언제죠? 우리 중학생들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 10월 3일 10월 3일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볼 때 단군 왕검이라고 하죠. 단군 왕검이 나라를 처음 만들 때 이 하늘이 열린 날이다 라고 해서 개천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기원전 233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역사죠.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조금 너무 먼 역사 같겠지만, 우리 역사의 뿌리, 우리나라의 뿌리를 찾다 보면 이 고조선 시대 개천절이 우리나라의 시작과 같은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천절 때는 지금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첨성단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라고 해서 지금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천절 10월 3일은 우리에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중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빨간 날로, 달력에 쉬는 날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먼 역사 같겠지만 이 하늘이 열린 날 바로 이 개천절을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뿌리와 같은 국경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천절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언어, 바로 한글과 관련된 날이죠. 그래서 10월 9일이 바로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 그래서 기억을 하실 줄 모르겠지만 우리 중학생들 뭐 꼭 서울에 살아야 서울에 있는 상징적인 물건을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에 뒤에 경복궁이 있고 광화문에 이 쭉 대로가 있잖아요. 이 광화문 앞에 대로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 있죠. 동상. 인물 2명 있죠. 누가 있죠? 2명. 한 분은 멋있게 이렇게 칼을 차고 서 있는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고, 한 분은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매년 1위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거의 매년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순신. 그래서 아마 상징적인 분들이니까 광화문에 이렇게 동상으로 세워져 있을 텐데, 그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의 한글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창제한 날을 기억하는 게 바로 한글의 날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 중에 세종대왕이 또 가장 유명한 이유는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것 말고도 이순신 말고 세종대왕의 가장 큰 특징은 애민정신이라고 표현해요.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라고 해서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요 한글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한글을 만들고 백성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고유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세종대왕의 그 큰 마음들을 기리는 게 바로 한글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월 9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9일 한글날까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고, 세 번째로 바로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일까요? 세 번째로 중요한 날. 광복절일까요? 3.1절이죠. 3.1절. 자, 존경하는 역사 인물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꼭 빠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1위가 세종대왕, 2위가 이순신. 보통 이순신 안 빠지죠. 그리고 이제 한 3위에서 5위 안에 들어있는 분이 꼭 유관순 이렇게 있고, 김구 선생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현대의 역사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슴 아픈 역사긴 한데 1910년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자, 그때부터 수많은 이름 있는 분들 또는 이름 없는 분들이 열심히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또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1910년도부터 19년, 약 10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이제 막 빼앗아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됐건 내 말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보통 조금 강압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걸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무단 통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크게 잘못한 게 없더라도 반항한다거나 본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데리고 와서 때리거나 또는 고문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이렇게 약간 좀 무력으로 많이 통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무력으로 통치했던 기간이 좀 길어지죠. 한 10년 길어지는데, 요 시기에
어찌됐건 우리 독립운동을 해외에서 하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든 우리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일반 시민들, 백성들의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게 이제 터지는 게 바로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3.1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3.1 운동을 펼치게 됐던 건 우리 한반도 내에 그리고 만주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의 역사와 운명은 그 민족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민족이 만들어가야 된다. 외부의 민족들이 와서 억압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전 세계에서도 이런 발표가 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그 억압된 것들이 터진 게 바로 3.1절이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쳤던 게 바로 3.1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처음 만세운동을 펼쳤고, 또 그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3.1 운동은 사실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 그래도 가장 또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챙기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눠준 자료에는 제헌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역사의 흐름대로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크게 기억해야 될 날이 바로 8월 15일이죠. 8월 15일. 8월 15일은 두 가지 의미로 아주 우리가 그 국가에서 크게 기리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빛이 다시 열렸다라고 해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광복절. 그쵸? 그래서 이 광복, 해방이 됐던 날 우리는 길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외치면서 이제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이제 많은 기대들을 했었는데, 한 35년 동안 이렇게 서로 그 일제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다 보니 광복, 해방이 왔지만 빠르게 이걸 수습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져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광복과 해방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또 외세의 영향이 있었잖아요. 미국이나 또는 그때 당시 소련이나 이런 국가들의 영향이 있다 남쪽에는 미군정이라고 하는 그 미군정 시대가 시작됐고, 북쪽에서는 소련의 도움, 소련의 영향이 끼치면서 소련의 군정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남과 북이 조금은 의견이 다른 시기가 한참 진행이 됐었죠. 그게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펼쳤던 분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김구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평양에 가서 우리 남과 북이 의견을 맞춰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면서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진행하게 되죠.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었죠. 법. 그게 바로 우리가 제헌절이라고 하는 그 헌법을 만든 날이 바로 다음 국경일인 제헌절이죠. 제헌절. 7월 17일
그래서 5월 10일 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다음 국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뭐예요? 법을 만든 날이 바로 7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7월 17일 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민주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대 국경일을 다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마지막 정리를 좀 하자면 개천절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 한글날이 있었죠. 그리고 독립을 되찾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했던 3.1절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온 국민의 투쟁과 희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광복절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헌법을 만든 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5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광복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이기도 하죠. 8월 15일은 그 민주공화국의 기본 토대가 됐던 그 헌법에 의해서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게 1948년 8월 15일.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8월 15일은 두 가지 의미로 45년도 해방의 의미, 48년도에 새로운 정부의 수립의 의미까지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해주고 소개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고, 이 K-팝도 있고 또 K-민주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K-히스토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더 편하게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K-대한민국 히스토리 국경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경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enu ici, bonjour. Je suis venu ici pour parler pour les problèmes d'adoption internationale. Ça a été un très grand problème pour la Corée dans les années 60, 70, 80. Et maintenant, nous sommes en 2025. Je pense que maintenant, il est temps que le gouvernement coréen accepte les erreurs, mais pour tout le monde, pas uniquement que pour les adoptions légales, pour aussi les adoptions qui ont été falsifiées. Parce que les chiffres qu'on annonce ici en Corée, c'est 160 000 ou 200 000. Mais nous ne sommes pas loin du million d'enfants coréens adoptés dans le monde. Donc, moi, je suis ici principalement pour donner mes opinions et mes connaissances. C'est-à-dire que je suis là pour informer les personnes qui veulent bien m'écouter et dire des vérités. C'est le plus important parce que il faut savoir que beaucoup de Coréens adoptés dans le monde souffrent, encore maintenant, du manque d'identité, du manque de leurs parents d'origine. Et il est grand temps maintenant que la Corée avance dans ce sens, parce que maintenant la Corée n'est plus un pays pauvre, mais c'est un pays riche. Quand je regarde ici en Corée, depuis que je viens depuis 4 ans, je remarque quand même que tout le pays est extrêmement beau, mais si il y a autant d'argent pour tous les bâtiments, toute l'infrastructure, je pense qu'il est temps que le gouvernement maintenant mette en place un système pour nous donner nos dossiers sans impartialité. Avec impartialité, c'est-à-dire qu'il faut absolument qu'ils nous donnent nos vérités. Je prends un exemple pour moi, mais c'est l'exemple de beaucoup d'adoptés. Certainement que mon dossier a été falsifié et je suis là au nom de tous les adoptés dans le monde, mais pas que pour moi. On aimerait bien avoir nos informations parce que
j'aimerais bien que mes compatriotes et moi-même, on puisse finir avec dignité et avec une identité. Il est grand temps maintenant d'essayer de réparer les erreurs. L'argent, pour moi, ça n'a pas d'importance. La seule chose, c'est qu'on puisse retrouver notre famille biologique, de savoir d'où on vient, parce qu'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que beaucoup d'adoptés dans le monde souffrent de manque d'informations. J'ai vu beaucoup, depuis que je suis en Europe, j'ai vu beaucoup de compatriotes coréens souffrir, voire même se suicider. Il faut essayer de remédier à ce problème parce que maintenant, on est en 2025. C'est fini les années 60-70, c'est fini la pauvreté. Maintenant, il faut avancer. Malheureusement, beaucoup d'informations ici en Corée. Il y a trop de procédures. Tout est bloqué. Même si on nous dit que oui, on va remédier au problème, tout va être centré à la NCRC. Donc hier, par exemple, j'ai voulu aller faire un test de DNA. On ne peut plus le faire librement. Et pour moi, j'estime que tout adopté a le droit de faire un test d'ADN sans passer par la NCRC, parce que quand les dossiers sont falsifiés, on ne nous donne pas la vérité. Le mien, comme parmi des milliers d'adoptés, nos dossiers n'existent pas, il n'y a pas d'information. Je prends le cas en 2022, quand je me suis rendu pour la première fois en Corée, après 51 ans que j'avais quitté le pays. Je me suis rendu à la Holt, et là, ils m'ont répondu, nous n'avons rien dans votre dossier. En 2022, je me suis rendu encore une fois à la Holt et à la NCRC, et là, Philippe Kang, qui parle le français, m'a dit qu'on m'avait trouvé à Busan, à un tel endroit. En 2024, j'en avais un peu marre, donc j'ai lâché prise. Mais en 2025, par l'intermédiaire de James Lee, qui est dans l'association MOA, j'ai réintroduit une demande de divulgation d'informations, et comme par enchantement, il y avait des informations. Mais dans ces informations, il manque des pièces, il manque vraiment des éléments importants. C'est de savoir qui m'a déposé à l'âge d'1 an. Parce que si on stipule bien, on dit bien qu'à l'âge d'1 an, on m'a déposé, c'est pas un abandon. Il n'y a rien à faire. Un abandon, c'est il n'y a aucune information. Mais ici, on m'a bien déposé à l'orphelinat à Busan. Et quand je demande à la NCRC, ils me répondent « Ah, on n'a plus rien ». Mais ce n'est que des mensonges. Moi, je suis là pour dire la vérité et ce que je pense, mais je ne parle pas uniquement que pour moi, je parle pour tout le monde. Tous les adoptés. Il faut savoir que le gouvernement ne se rend pas compte qu'il y a beaucoup de traumatismes chez les adoptés. J'en ai analysé beaucoup dans le monde. À un moment donné, il y a 15 ans d'ici, j'avais plus de 4900 contacts coréens. Je voulais juste savoir comment les Coréens pensaient, se comportaient, quels étaient les problèmes qui vivaient tous les jours au quotidien. Et c'est beaucoup d'adoptés qui souffrent dans le monde. Alors maintenant, j'aimerais bien que le gouvernement donne les instructions à la NCRC et qu'on nous donne nos informations, parce que ça suffit maintenant. Moi, je suis pas ici pour faire du cinéma. Je parle pour les adopter dans le monde. Nous voulons nos informations, mais je ne sais pas comment il faut faire, mais il faut trouver la solution. Merci.
Good afternoon. My name is Dong In-yu. I'm going to say something of Dutch adoption system, especially focus on the Korean adoptees. There are around 500,000 adoptees all over the world. Among them, 40%, around 200,000 adoptees, they came from Korea. They're quite a lot. And also in the Netherlands, there are around 4,500 adoptees. So the Netherlands is not so big country. It's only 40% of the Korean territory, and there are 17 million people population. But why there are so many adoptees? 4,500 is quite a big population. There are about 200 Korean immigrants, but there are 4,000 adoptees, more than 4,000. There are double. The adoption is a very tragedy. So everything must regulated by the law. The first Dutch adoption law was in 1956. In that time, they didn't allow bring the adoptees to foreign country. They just adopted people among the Netherlands. But suddenly, they changed the law. In 1974, they changed the law and they began to bring the children from all over the world. And until then, they also brought only orphans, but they amended the law and began to adopt the people all over the world. Even if the adoptees, they had children, they knew that. But they didn't care, just brought the children from Korea and they raised them in the Netherlands. Some people say it will be a good thing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who suffering from the poverty and any other things, but we don't think so. It is not a humanity to bring people. I say take out children from biological parents. Only the God, they separate the family, but they did that. So, but why this kind of things happens? In that time, Korea was not a developed country, so Korea was very poor, and so we have also another problem, Confucius cultural problems. Single moms, they have no position to raise the children at that time, and also the American camp women, they also had no chance to raise their children. And in a Western European country, they began to start women emancipation. So they don't want to give birth to a child anymore. So they match it together. So they bring the children from the third world. That's why there were so many adoptees in Western world. But even if they started pure humanity, but I don't think so, because later they involved the money. So I bring some papers. It's a Dutch family. They have to pay 3,000 euros. If you calculate in this amount into the money nowadays, official price is 12 million Korean won per one baby. So this family adopted two sisters. It was a total 88,000 guilders. If you calculate that in 30,000, it's official price. There are more money invested. So there's a very black connection between the adoption agency in the Netherlands and in Korea. In my research, I found that very children, the children over the world, they organize adoptees. Also, they connected our adoption agencies, just like Holt, KSS, SWS. So they handle the children, so kind of human trafficking. So there are so many evidence that they did wrong things concerning adop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adoption. So I don't want to say international adoption. Instead, I want to say forced immigration. The babies had no choice. They just forced to leave Korea. So I better to say it's forced immigration. So every human being can make a mistake, but real human being,
is we have to accept our mistake. We have to try to correct it. These are real human beings. So in the past, even today started the adoption for the humanistic things, humanistic nations, but money, they involved later. So now is the time that just like he said, you have to open the files. You have to give the adoptees to find their families. So, and also, if we still keep the files hide, then it means we are still trying to not a human being, not a real human being. So, I would like to suggest the countries who involve the adoption, so not only Korea but also the Western world, they have to compensate for the adoptees. So not only adoptees but the biological parents, and there are also victims, the adoptive parents who didn't know that they are illegally bring the children. So now is the time. Korea government, we have to open the files for the adoptees. We try to our best to find the biological parents. Also, our society have to accept that all human beings can make mistakes. Even at the time the parents they give away children for the adoption, we have to accept the situation of the parents also. So. Near problem in the adoption world, you should not consider international adoptions. You have to start it now. So that's what I want to say. Thank you. Bonjour. Nice to see you guys. My name is Cha Yong. My part is Korean culture. I have a question to Mark. Do you remember my name? Do you remember my name? Cha-yong. I asked my name because in a Korean culture we call Cha-yong, but I know the Western culture, Westerners call me Yong-cha. Because the Cha is a family name, the Westerners call it later. It's a kind of cultural difference. You guys, what is the best words to describe Korea? 한국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 태대현. 예, 맞습니다. Korean Demon Hunters. 아무거나. Young guys? I can show the Korean culture. Say, 빨리빨리. 빨리빨리. Do you understand? Yeah. The most non-Koreans said the Koreans quickly act very quickly and say something very quickly. And my non-Korean friends say, 빨리, always say like that. I think the best described word is the 충효. Do you know 충효? 충 means the loyalty to the national. 효 means the filial piety. It's a difficult word. Filial piety. It means the respect for parents. It's very important in Korean society. So in Korea, the past and the future live side by side. We look at the Korean culture in two perspectives. One is macro, the other is micro. Macro means we can look at the culture in social structure and history, and the micro perspective means the everyday life in our daily lives. So I categorized 10 categorized on the paper. One side is English, the other side is French. My intention to show the Korean culture, I said quickly because we have no time. In Korea, we once in a colony in World War II. So
we experienced the Korean War for about 3 years. After the war, actually we started at that point. We recover quickly from the ruins of the war after the World War II. So that makes our culture very quick emotion. So, and thanks to that, and I think we are the only one country, the former colony countries that become a developed country. I'm proud of that. And these days, I'm very happy. There are so many ladies wanted to be friends by Facebook. Almost 100 ladies. Being Korean is very proud these days. I'm really happy. So I'm proud of also we have big leading companies, Samsung and Hyundai. We have among the 10 top automobile production companies in the world. We are a very small country, but we can produce many cars and semiconductor. And we also have many pro leagues, baseball, soccer, and the other, all kinds of sports. It's a miracle because we are a very small country. I know the only few countries have a pro baseball league. It's a miracle. Once again, I ask, what is the best word to describe the Korea? Is there another thing? No. None? No. No? The society follow a norm. Yeah, norms are Yeah, it's like the social function of it. 규범. It's strange to me, but it's also possible. I think a traditional temple and the skyscrapers and 목욕탕, public bathroom, sauna, yeah, and okay, and I'm the owner of 학원. 학원 means a private academy. Korea is a very tough society, so education is sacred in Korea. Students study long hours after school. They go to 학원. That's why I am rich and have much free time. It's a joke. I'm not rich. So in Korea, we say there are no students who is lazy. There are only students who are very tired. Is it right? I have many stories, but I wanted to show Korean style culture. I wanted to say quickly. I can accept the other all later parts. It's a detailed lifestyle Korean culture. We can accept only by think how can we teach the Koreans? How to teach the Koreans? For example, we show both hands gesture to elder people, and it's not polite to write the name in red color. The red color means blood, and in Korean tradition, it's not good. It means the death. And in the restaurants, on the bowl, if we stick the chopsticks right, it means the death. We can pray for the dead ancestors like that. And we took off shoes. We have to take off shoes indoors. It's totally different from Western house. So, yeah. And we in the elevator, we can see the first floor. There is no 4 numbers.
Yeah, poor means death. So I heard the French elevator is a little bit different. First floor is zero. And in Korea, second floor is one floor. And we have no middle floor. In France or other European countries, M. M. It's also good difference, cultural difference. So we can mix these things. If I say to the old guy, one more. We can call Korean people. For example, my mother, Kang Sun-hee is not polite. Kang Sun-hee 님. We have to add the last name, 님 or si. So if I teach my the Westerners, if they want to teach Koreans, they can act these whole things together. For example, say the 차용님, not say 차용, and give the pen one hand and say like this. Koreans like bowing, but this kind of things can show the Korean culture. Yeah, it's all. And the last part, and the contemporary society is tough, and these days K-pop culture is very popular. I think the Korean's future culture is very positive because we make the for a short time, only after the Korean World, for 72 years, we made a big progress, and we also in the future we make a big progress, I promise. So thank you so much today. 시작하나요? 네, I want to thank to Jinsibe for giving this good opportunity, and I'm so glad we are here together. And I thank to my friend Asia. She's from America, and she's my friend 20 years ago. So she came here to join us. So I thank everyone. And my English is poor, but I wanna share my opinion, and I want to say about history of Korean orphanage industry. So, as you know, and many people know, while Korea experience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Korea had a lot of orphans, and it was developed into a big orphanage industry. It started with foreign aid, capital, and charity, but the business owners gained great wealth and fame. They could not stop their business and expanded it. Based on the two things they acquired, they were able to influence politics. Many politicians enjoyed visiting orphanages and taking pictures with orphans. Politicians began to create policies to support orphanage business. When Korea was suffering from poverty, the overseas adoption business was a big help to Korea. Now Korea is no longer poor. There are no more orphans in Korea, but the big orphanage industry must be maintained. For that reason, the Korean government is creating orphans now to sustain the orphanage industry. I would like to introduce my citizen group. The name of my group is I Am Parent Association. Koreans don't abandon their children much anymore. Koreans don't even have children anymore. Korea has the lowest birth rate in the world. In Korea, all children have parents now.
In those situations, Korea has to even create orphans by taking the child away from the parents. So my association is helping those parents. The birth rate in Korea has been rapidly declining since 2017. Many schools are closing, even high schools in Seoul. But oddly, the number of children in orphanages has increased. In 2020, there was a major incident in Korea. A stepmother killed her adopted child, who called Jong-in. The Korean media and government have been publicizing the incident extensively, and then suddenly the law is changed. Korean parents' right to discipline their children has been abolished, going on for 30 years. Korean parents should no longer hit their children. Korean parents are no longer allowed to yell at their children, even though 70% of Korean parents believe that physical discipline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new law, 70% of Korea's parents are child abusers. That means 70% of children can be taken away from their parents. But taking a child away from his parents is very difficult. So poor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and the handicapped parents are mainly targeted. By who? In Korea, there has been something called the Child Protection Agency for 20 years. It's not the police or the local government. It was a private company. For example, have you ever heard Good Neighbors, Save the Children, and Green Umbrella, etc.? They had the authority to select children and take them to orphanages. It was also their authority to return orphaned children to their parents. There were victims, but they were not many. But the new law gave them more power and resulted in more victims. Those companies promoted the idea that children have rights, asking for donations, but behind the scenes, they were accumulating wealth by creating orphans. They receive a lot of donation income, but they also receive a lot of government taxes. The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y was the company Good Neighbors. That company earned more than 5 billion won. It was $3.5 million every year through this system. The Central Foster Care Center was the company Save the Children. The Central Adoption Center was influenced by the following four companies: Korean Welfare Services,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Korean Social Service, Hold Children's Service. 8 orphanage organizations were merged into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CRC, from 2019. In other words, NCRC is an organization for maintaining the orphan industry, not for the Korean children's rights. They did a lot of publicity campaigning. They are taking children away from bad parents and sending them to orphanages to protect them from 2021. Then they have even established a system whereby children could be abandoned anonymously in 2023. Since there is a shortage of Korean children, they are now promoting a policy that would allow even foreign children to be sent to Korean orphanages. So this is the history of Korean orphanage industry. That is the history of NCRC, companies that do not disclose adoption records. So thank you for listening. Yeah. Good afternoon, everyone. I'll tell you my story. When I was a little girl, my mother once said to me, "Why do you act like a boy? You're a girl." Those words have stayed with me for a long time. Not because I believe them, but because I realize how a single command can so easily limit a child's potential. As I grew older,
I saw many girls and children hesitate to express their own thoughts. It wasn't because they lacked ideas or dreams, but because society expected them to be quiet, polite, and modest. This silence was not an individual issue. It was a cultural habit passed down for generations. And I began to ask myself, what kind of world would it be if everyone,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could speak freely without fear? Years later, I became an entrepreneur, and that question became my mission. I learned programm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 built a company that provides real, practical help through technology. In a way, my work is about showing that when women succeed and encourages other women to believe in themselves and to pursue their dreams without guilt. Of course, it hasn't been easy. There were many moments of doubt and times when I want to give up. But with every small success, I came to understand something important. Change doesn't begin when we are perfectly ready. It begins the moment we choose courage and take action. That experience taught me a powerful truth. True empowerment is not a gift someone gives us. It's something we build within ourselves and share with one another. And true equality doesn't begin with policies or headlines. It starts with everyday faith and courage that say, I can do it, and so can you. Many of you here today, especially those who have lived as adoptees or across different cultures, know how long and difficult the journey can be to find your own voice and identity. Perhaps you have felt at times that you belong to many worlds, yet not flee to any. But I believe those experiences of difference make us stronger, more empathetic, and more deeply human. So today, I want to warmly welcome all of you to Korea. You are not guests, you are family. Together, we are create a world where every child grows up free from silence, and every woman can rise without limits. Your presence here today inspires us deeply. Love and courage know no borders.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this afternoon. Hello everyone, my name is Kim Dong-ha and I'm a first-year student at Yangyang Middle School.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presentation today. I'd like to talk about one of the most fascinating and emotional stories in Korean history, why King Seonjo hated Admiral Lee Sun-shin, the very man who saved his country. Let's begin. King Seonjo was the 14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he reigned during one of the most turbulent times in our history. He became king at the age of 16 as the third son of Prince Deokun, who was an illegitimate son of King Jeongjong. Because of this, Seonjo's legitimacy, his right to the throne, was very weak. During his reign, political factions became deeply divided. The Neo-Confucian scholars called the Sarim split into two rival groups, the Eastern Dongin and the Western Seoin. This internal conflict made the country unstable even before the war began. When the Japanese invasion started in 1592, Joseon was completely unprepared. Because civil officials had long controlled the government, the military was neglected and even despised. Top defense positions like the Minister of War or the Supreme Commander were offered by civilians who knew nothing about battle. So when Toyotomi Hideyoshi launched his invasion, chaos followed. Although envoys had brought warnings, the court ignored them. By the time Konishi Yukinaga's 1,700 soldiers landed at Busan, it was too late. Only a few generals like Jeongbal and Song Sang-hyun fought bravely. The rest
Igak, Parkong, and Wangyun ran away. Yi Sun-shin was born in 1545 and passed the military exam at 32. He faced many setbacks because jealous officers tried to block his promotion. But in 1591, he finally became the naval commander of Jeolla province. From then on, every battle he fought was a victory. He detested Wangyun, who was greedy and dishonest. One suggested they share credit for victory, but he refused and reported the success alone. Later, he faced the Japanese general Wakisaka Yasaru in the famous Battle of Hansando, achieving a legendary victory. After the First War, the Jeongyu War, the second invasion, began in 1597. Japan's goal was simple: eliminate Yi Sun-shin. Yi became the three-province naval commander, but Wangyun hated serving under him. One spread rumors, bribed officials, and eventually turned the court against Yi. King Seonjo began to say things like, Yi Sun-shin once fought bravely, but later he was negligent. Wangyun is loyal and unafraid of death. As the king favored one, the ministers followed. Meanwhile, Japanese generals Konishi and Gado tricked the Joseon, courted false information. Yi saw through the deception and refused a suicidal order. For that, he was arrested, tortured, stripped of rank, and forced to serve as a common soldier, the white-clad service. Wangyun reflects him as commander. But once campaign ended in total disaster, the navy was destroyed and he died while filling. King Seonjo then said, "It was not man's doing, but heaven's will," blaming fate instead of himself. After the disaster, it was reinstated. Only 12 warships remained because one commander, Besser, had wisely withdrawn earlier. When ordered to join the army, he gave his famous reply, "Your Majesty, I still have 12 ships. If we fight to the death, we can win. If we destroy the navy now, the enemy will advance to the capital. As long as I live, the enemy shall not despise us." The Japanese sent 300 ships against East 13. Before battle, he told his men, "Those who seek to live will die. Those who are ready to die will live." This became the legendary Battle of Myeongyang, where he achieved a miraculous victory. Later, during the final Battle of Noryang, a stray bullet struck his chest. "The battle is fierce, do not let my death be known," he said, and soon after he died. The victory was great, but the joy of triumph turned into sorrow across the land. The war ended, but shame remained. The king and his ministers never took responsibility or honored the heroes who saved the nation. At the center of this hypocrisy stood King Seonjo. So why did he hate Yi Sun-shin? Because he was everything Seonjo was not. Seonjo failed while he fought. Seonjo made excuses while he stood firm and fearless. Seonjo wanted to believe that royalty mattered more than research because that allowed him to praise cowards like Wangyun and ignore true courage. For the same reason, he disliked other brave generals such as Kwak Jae-woo and Kim Dong-yeong. Their strength only reminded him of his weakness. Because of a shameless king and corrupt officials, many heroes died without proper honor. But as time passed, their spirits and bravery only grew brighter. Admiral Yi's courage still moves our hearts today and reminds us what true leadership and integrity mean.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